자,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정말 한심한 인생은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오지라퍼. 자기도 인생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나이 먹고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누구를 훈계해줄 만한 그는 뭐 자격 요건이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 바닥이 좀 오래 굴러 먹었으니까, 내가 선배로서 해주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시고 들어보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그리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뭐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조직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안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 그거야말로 정말 한심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만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일단 안 그러고 싶어요. 네.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우리 각자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각자 자기 인생이 바쁘고요.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제대로 집중하면요. 24시간이 모자라요. 할 게 많거든. 내 인생을 몰입을 하면. 근데 저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치고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산다거나 집중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뭐 저렇게 한가한가? 나이 먹고 저기 뭐 한 짓인가 저게? 나이 먹어서 저렇게 남의 인생 훈수지라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 얘기 듣고 좀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징이 집단 관계주의와 거기서 파생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우쭐함을 느끼는 거라고 보네요. 나는 잘났으니까 못나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거죠. 과거의 부모님, 친척 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맞다고 단정 짓고 그렇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고 비주류의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정신승리를 하고 위에 군림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건 그 시대나 그 이전 전근대 시절이나 통했던 건데 말이죠. 유독 우리나라가 그게 심각한 원인은 역사적으로 침략당하고 그래서 집단에서 이탈하거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탄압하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네요. 현대로 오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놈의 옛날 옛적 고립장 마인드와 집단 관계주의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올가미로 올가매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 속고 당하면서도 학습 효과가 없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어른들 말씀은 맞는 거라 여기니 아직도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느끼네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크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아 성찰을 해야만 부모님과 어른 세대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들었는데 여전히 남들에 의지하는 게 어릴 적 아이 마인드와 수동적 교육 방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런 본질을 꾸준히 탐구하고 아셔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까지 당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이분 댓글을 제가 그전에도 이제 댓글 컨텐츠로 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는 참 웃겨. 이 집단주의, 관계주의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후달리면서 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싶어하고 왜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어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안간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학연혈연 인맥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을 가지려면 개인이 힘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든든한 어떤 좀 인맥이 있어야
뭐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집단 관계주의나 인간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집단의 어떤 기준에 맞춰가 살다 보니까 정작 내 인생의 기준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집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평84. 아니 무슨 국민들은 무조건 3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미디어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프레임을 많이 씌우거든요. 국민들은 당연히 여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그 내 집 마련 기준도요. 이게 정말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내 집 마련 기준은요. 3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아까 얘기한 9평84. 9평84가 그 30평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공급 면적 30평 이상, 한 30평대 초반. 전용 면적은 한 25평짜리. 방 3칸에 화장실 2칸 있고 거실 있는 아파트 있죠. 가장 많은 세대가 있고, 보통 아파트 지으면 이제 가장 이제 그 규모가 크고 세대수가 많은 그걸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잣대로 집어요. 그럼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방tuk관짜리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아닌 거야.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매겨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런 말 있잖아. 뭐 일반 회사원이 내 집 마련 하기까지 뭐 월급만으로 뭐 걸리는 시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3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관계주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마인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해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른 거잖아. 누구는 아파트 살 수 있고 누구는 빌라 살 수 있고 누구는 뭐 주택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정답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왜 자꾸 거기에 감나라 배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단체 기준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엄청난 리스크로 감수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이 자빠지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 9평84도 저 프레임 씌운 것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왜냐 저거 하나 때문에 연끌을 안 해도 되는 사람 연끌을 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자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연끌 아파트의 상당수도 이 9평84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짙거든요. 연끌에서 들어왔다가 지금 대출금 감당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 사는 아파트 평수가 대부분이 9평84예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 수도권 아파트 그 신도시 같은데 전용 면적 25평짜리 9평84 그리고 주거 면적 한 100에서 한 110 사이 그 정도 아파트 한번 검색해보세요. 수두룩 빽빽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놈의 9평84를 외치니까 굳이 막 아파트를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갔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색깔이 맞고 여러분들 위치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해요. 그렇게 못 살도록. 너는 절대 너만의 마인드로 마이 스타일로 절대 가지 못하게 할 거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른 건데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고 어떤 집에 살건 어떤 마인드로 살아갈건 뭐 결혼을 하고 말건 각자 인생이잖아. 각자 인생. 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자꾸 한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가두려고 합니까? 왜 남들이 가는 데는 다 가봐야 되고 남들이 먹는 건 다 먹어봐야 되고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다 소유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사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잖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게 살아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겠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남들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남들 트렌드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그게 뭐가 당연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동북아시아권만 당연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좀 문제가 뭐냐면 다수가 이렇게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다 따라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을 못 느껴요.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나쁜 문화임에도 다수가 하면 정상으로 받아들여. 다수가 하고 소수가 하건 간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정도가 지나치다 하는 게 있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근데 한국의 문화는 웃긴 게 뭐냐면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빠지겠습니다. 안 하겠다 하면 또 그 사람 조지려고 그래. 마녀사냥 해버려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창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시끌벅적할 때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안 맞고 그냥 방역수칙만 지키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다구리 엄청 많이 당했을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족쳐가지고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 거. 제일 잘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건, 제대로 팩트 체크라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사람들이 다 몰리면 그게 정답인 것 마냥. 근데 웃기게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나,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아니었어요. 정답이 아니었다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유 없이 따라가는 것들은 다 이용만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뭔가 트렌드처럼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흐름에 따라가서 정말 이득을 받는지, 객관적 이득을 받는지, 나한테 유익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사실 유익한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매번 불안한 거야, 매번. 한국 사람 뭔가 불안해요. 왜냐? 다수가 따라가는 걸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안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당신들은 가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저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자꾸 한심하게 보고 막 뭐라 하죠. 예를 들어 뭐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비용 같은 것도. 결혼하실 분도 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웃긴 게 또 가면 뭐, 남자가 결혼 안 해가 청순맞게 저게 뭐냐? 호랩 냄새나게. 자기는 똑바로 살 것이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관계라는 게 좀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관계라는 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해요. 우리나라가 사회공화국 아닙니까? 사회공화국. 왜 사회공화국인지 아십니까? 왜 사회공화국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회공화국인 가장 큰 이유는 관계에 집착하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맹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이 사기를, 범죄를 저지르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기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뭐 스미싱이나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게 다지, 그거는 일반적인 사기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는 분양, 투자, 그리고 갯돈, 전세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 모르는 사람한테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관계의 어떤 베이스를 깔고 알게 된 사람들을 맹신을 해요. 의심은 안 해. 우리나라가 유독 의심이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의심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려요. 근데 난 우리나라일수록 더 의심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워낙에 등쳐먹고 내 돈을 호시탄탄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아는 사람 믿고, 아는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당하고, 아는 사람 믿고 돈 줬는데 도망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 의심을 안 한다니까요. 나랑 알고 지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걸 줄 거야. 이게 한국인들한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이런 관계를 이용했을 때 이용해 먹기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돈을 뺏기고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부터 이 관계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기생충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믿음의 벨트. 그 믿음의 벨트 때문에 그 부잣집이 풍비박산 나잖아요. 안 그래요? 현실에서 믿음의 벨트 했다가는 집안 개박살 납니다. 기생충에서 보여줬죠? 그 아름아름의 무서움. 처음부터 몰랐으면. 어떻게 보면 시장은 거기 보면 이제 까메로 나왔던 박서윤 씨가 등장했죠. 그 친구가 이제 소개시켜줬잖아. 소개를 안 시켜줬으면. 그 친구 집에 이제 그 수석을 주로 안 갔으면. 애초에 그 기생충이라는 게 탄생하지 않았겠죠. 시장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영화 처음부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까메로 등장하는 씬이 초반에 등장하죠. 박서윤 씨 이제 그 최우실 씨 친구로 나오잖아. 친구로 나와가지고 석수 전달하면서 알바를 제안하잖아요. 그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런 관계. 애초에 몰랐다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 기생충인 영화가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무서움을 좀 잘 보여줘요, 이게. 관계가, 나쁜 관계가 이게 싹을 자르지 못하면 기생충처럼 번져나가서 내 숨통을 쥐어짤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잖아. 근데 그 영화가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어떤 한국인들이 어떤 관계를 집착하는 이윤적인 성향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 특히 없는 사람이 있어도 관계에 집착을 하고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예. 네. 그 영화 보면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스운 영화가 아닙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약간 찔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 영화니까 가능하겠지 하는데, 근데 그 기생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약간 풍자하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관계라는 것들,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관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관계 때문에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간쓰게 다 빼주고, 계속 통수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문제는 이라는 나쁜 관계의 경험을 겪었음에도 아직까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 관계에 집착하고 이 관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메타인지 못하고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사람한테 뜯기고 배신당하고 복수하고 하는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정답이 없어요. 각자 생긴 대로 각자 맞는 데 살면 돼. 아직도 공통적으로 관계에 집착하고 집단에 맞는 그런 뭐 구평파에서 집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행복지수 안 올라갑니다. 불행의 끝에 달려갈 거예요. OECD에서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불행지수 1위를 계속 달성할 겁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불행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인이 이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